네, 한밤중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가짜 뉴스로 밝혀졌고, 뭐 이 뉴스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았고 역대급 롤러코스터. 근데 또 보니까 뭐 중국도 끝까지 싸우겠대요. 네. 네. 관세도 또 더 높게 매기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미중 갈등 추가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혼조로 마감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다우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나스닥하고 S&P 500 좀 선방한 모습이었고. 네. 오늘, 저점에서 네. 올라온 거 보면은 한 5%좀 올라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렇죠.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시아 시장부터 마이너스 5%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끝날 때 보합이니까 한 5%쯤은 올라간 느낌? 체감이 그렇죠. 네, 체감은 거기다 예. 이제 중간에 움직인 것들을 봐도 또 가짜 뉴스 나오고 나더니 플러스 막 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그게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굉장히 그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네.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또 중국은 여기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게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가 또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세요. 일단 지금 프랍 트레이딩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네. 프랍 트레이딩 하시면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국장 또 한국장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보시는 건 어떤 쪽을 제일 많이 보시나요? 그러니까 시장을 말씀. 네, 시장 중에서 지금 파코스에 딱 집중해서 보고 계신 파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프랍 트레이더를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 2년 전까지는 부서를 총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도록이면은 주식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 프랍은 사실은 없어도 되거든요. 없어도 되니까요. 예, 예. 없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굳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방향성의 오픈된 포지션보다는 마켓 뉴트럴 중립적. 포지션, 중립형 포지션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건 아마 괜히 쓸데없이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마라. 손을 끼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손해가 더 심할 거거든요. 지금은 네, 그냥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의욕은 좋으나 그것 때문에 회사한테 괜히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들을 막 하면서 트레이더들을 단속하고 다녔겠죠. 그래도 인버스 사라고는 안 하세요? 근데 쇼트 포지션을 제가 태생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쇼트 포지션은 너무 위험하고 예. 그다음에 원래 이제 프랍 트레이딩 부서가 공매도를 이용한 전략들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SBS 나와서도 아침에 공매도에 대해서 예. 공매도 나만큼 많이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막 오히려 이렇게 공매도 손실은 더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사실 공매도를 이용한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마켓 뉴트럴 전략,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아래로 때려서 먹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가 신이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걸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보통 이제 저도 이제 파생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숏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롱이 있었거든요. 네. 매수가 있는 상태에서 숏인 거지. 계속 숏만 쳐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는 미국에 있는 공매도 펀드나 이런 데 같은 특별한 펀드들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공매도 펀드가 그러니까 헤지 펀드 스타일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작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 20년, 30년 이렇게 털어서 퍼포먼스 체크하면 가장 꼴등. 네. 네. 그냥 한번 2008년, 2010년 뭐 이런 거 한번 있을 때 한번 탑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주가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숏을 쳐서 수익을 내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뭐 있으신 분들이야 뭐 그렇게 뭔가라도 하려고 하시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미 손절 시기를 놓쳐서 현금이 많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면 가만히 이제 일단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만 조금만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 많이 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미국 시장만 좀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던 2023년부터 시작됐던 미국 시장의 AI 랠리는 네. 일단은 종료된 거로 보여져요. 네. 아, 종료된 걸로 보세요? 네, AI. 근데 저는 그걸 AI 전체 랠리는 모르겠고 AI 투자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랠리는 종료된 거로 보여집니다. 아, 산업 말고. 네. 예. 그러면 투자 사이클로 보는 그 랠리상은 종료된 거로 보이는 이유는 2023년부터 왔었던 추세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거든요. 지금 나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일종의 붕괴 그리고 이후에 다시 뭐 오르겠죠. 늘 주식은 항상 사면 결국은 오르기 때문에.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가 다시 주도주가 될지는 그러게요.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종목을 찾으시거든요. 종목을 찾으실 땐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전에 제일 셌던 거를 기준으로 찾으세요. 근데 대개의 경우 이제 시장의 사이클이 안 무너진 상황이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수익을 한번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시장의 사이클이 무너지지 않고 그 사이클이 유지되는 그 개념이 유지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전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이후에 다시 가장 강한 종목이 될 텐데 실제로 사이클이 무너지고 나면 새로운 컨셉의 시장 상승의 컨셉이 생길 거고 네. 거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종목군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 가지고 못 팔아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아서 얼마가 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안정을 찾아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에서 굉장히 의문이 생기거든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S&P 사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캐시 비중을 가질 수는 없다. 난 진짜 여기서 바닥에 지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인덱스로 조금 옮겨가는 거는 유리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로 옮겨갔다가 이제 주도주가 생기게 되면 인덱스에서 그 종목으로 옮겨가는 거는 좀 쉬워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붕괴가 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딱 한 번의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이제 버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제 안 하시는데 들여다보게 되고. 네, 근데 그 버티는 게 주식을 가지고 버티실 수는 있으나 네. 종목을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버텨야 된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인덱스 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랬을 때 다음 종목을 그러면 인덱스로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덜 먹어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교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혹시 내려가더라도 좀 덜 깨지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바로 강했던 종목인데 그 다음 사이클에서 이 종목이 완전히 소외된다고 한다면 그럼 올라가는 것도 수익이 안 나고 수익을 못 거두는 상황이 되고 그럼 내가 이 주식을 팔아서 지금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 가장 센 주식을 사는 건 사실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하는 전략 이것까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네.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통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네.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이제 다르지만, 네. 그리고 금리 그 주가는 주가 지수는 폭락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거 돌이켜 보면은 항상 사면은 벌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한 20% 이상 빠졌는데, 네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네거티브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도 솔직히 미중으로 이제 싸우는 걸로 확정돼 보이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세 미중 갈등 그 넥스트에 나오는 어떤 위험한 추가적인 위험 사항이 없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도면 사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나요? 바이 더 딥. 네, 바이 더 딥인 거죠. 예. 그러니까 추가로 뭐가 더 나쁘게 나올 게 있어라고 하면은 이제 더 기다리고 시간을 이제 뭐 벌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도 대충 오늘 내일 분위기로 저는 싸울 줄 알았는데 안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은 이제 계속 싸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다음에 나올 만한 악재가 트럼프가 계속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다음에 나올 악재가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딱.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다음에 나올 이게 악재를, 원고에 없는 내용이라 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악재를 예측해 달라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좀 대기실에서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방송 보면서 하나 딱 떠올랐던 게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V자로 올라갈 거다. 아, 이게 급 그렇죠. 예, 그것만 얘기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저건가 이런 생각을 아. 많이 했어요. V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대부분 다 빠졌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는 항상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쵸. 아니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 아직 안 끝났으니 뭐 이렇게 생각을 다, 이야기를 예. 하시거나 하는데 모든 경우에서 V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V자에 한 표를 일단은 던져보고요. 아, 아, 딱.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네. 솔직히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오래 했으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 때 당했거든요. 네. 코로나 때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야. 네. 그랬는데 바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역시 세상은 매일 바뀌어. 맨날 과거가 똑같은 게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그때 같은 경우 는 돈을 이제 확 쏴줬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확 V자 반등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솔직히 돈을 확 쏴줄 곳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유럽은 돈을 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중국도 돈을 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만 지금 돈을 안 쏘겠다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좀 해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좀 즉흥적인 건 아니고 앞서 이제 변동성 지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난 새벽에 빅스 지수의 종가가 47이었는데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30년 동안 세 번째로 높은 거거든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그러면 역대 요 정도 수준이 뭐 어떤 일이 있었지? 글로벌 크라이시스? 내가 쭉 봤더니 98년에 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 IMF 부르고 롱텀 캐피탈 펀드 망했을 때, 네, 롱텀 망했을 네, 때.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을 때, 그리고 2010년에 재정위기 있었을 때,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 때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앞서 코로나는 이제 질병 위기였던 거고, 이 나머지들은 다 금융기관이 망할 것 같은. 그렇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이건 다 자본시장이니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거는 흐트러질 것 같은. 네. 근데 이걸 저는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맞아요.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도대체 GDP부터 얼마나 아픈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계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관세로 계산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 계산 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될 것 같거든요. 예, 계산 네, 대충 맞아요. 되거든요. PCE 한 얼마만큼 올라갈 것 같고, 네. GDP 한 얼마만큼 올라갈 거, 그러니까 내려갈 것 같고, 네. 이거 딱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생각하는 거는 변동성 지수 자체로만 보면은 역대급 수준으로 위기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 위기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이전에는 어떤 이 정도의 위기가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을지 조차 가늠 안 될 것 같은 시스템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인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의외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해결 방안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인재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가 절묘하게 지금 논리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V자형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는 거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게 분명히 다를 텐데 이 양반이 1990년대 파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대규모 파산을 했는데 그때 오히려 레버리지를 쓰면서 버티면 채권자들이랑 네, 버티면서 오히려 더 부자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때 자기가 그런 걸 경험을 해서 그 기억을 지금 현재 상황에 빗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게 시장이나 저나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정치가로서 생각을 하면 지금은 반응이 와야 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선 구도 남아 있고 이대로면은 선거 무조건 지죠. 근데 당연히 반응이 와야 되는데 혹시 자기가 예전에 파산했을 때 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버틸 수 있어. 버텨서 난 해냈어. 이 경험을 국가의 경영으로 국가의 행정에다가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저는 유일한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같은 경우 트럼프는 이제 금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네. 내가 안 갚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협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협박을 하고 안 갚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럼 미국이 협박을 이렇게 막 하고 미국 자체가 안 갚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 돈을 더 풀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만약에 미국만 나빠졌으면 트럼프가 빠르게 어떻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 딱 지난 금요일부터는 글로벌하게 주저앉았죠. 맞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채권자는 유럽, 뭐 중국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울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것 같고 사실 되게 속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사실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시나리오냐면 상호관세 때문에 시장 금융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감세만 나오면 그렇죠. 감세를 바로 올리려고 회복될 그러는데. 거야. 네. 라고 맞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난 주말에 상원에서 통과를 했단 말이죠. 예산안 결의안이. 예, 예. 근데 아무도 몰라요. 뭐 뉴스에는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특히나 뭐 미국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여의도에 있는 후배들한테 너는 그러면 감세안 통과는 고민 안 하니 했더니 우리 오전에는 방송했어요. 근데 감시안 통과한 거. 다들 진짜요? 막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악재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죠. 네네. 지금은. 근데 약간 지난 밤 오늘 밤에 또 다시 변동성이 커지면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난 밤에 보면 그래도 미국 시장이 되게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듯했는데 네. 그것도 가만 따져 보면 앞에 2시간만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락해서 막 올랐다가 가짜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횡보였어요. 맞아. 예, 예. 횡보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 이후부터는 시장이 약간은 외부의 소음에서 실질적인 내성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락할 때 제가 되게 밉살스럽게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그냥 기술적 테크니컬한 패턴을 생각하면 여기서 나스닥은 15,200까지는 빠져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딱 테크니컬한 범위가 15,200까지는 보였었단 말이죠. 보이긴 보이는데 200주선에 다 맞았으니까 네. 여기서 탁 튀어 올라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네. 어저께 우리나라 장중에 시간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의 하락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금융위기나 이럴 때 진짜 걱정스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이제 빠지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그 계산이 안 맞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이 내 경험엔 지켜줘야 되는데 경험적으로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무너져 내리면 야 이건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어서 사실 저는 어저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로 내 찍을 때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는 여기서 지켜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밤에 어찌됐든 가짜 뉴스건 가짜 뉴스가 네. 아니건 간에 그러면서 기술적 범위 내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5천을 지켰죠.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기술적 범위 내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약간 내성도 갖춰가고 네. 시장의 내성을 갖춰가고 약간의 내성을 갖춰간다는 건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결국은 외부에 굉장히 많아 있는 소음으로부터 조금씩 해방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조금씩이나마 해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 감세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기도 하고. 저 원래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딱 시나리오는 감세로 올려서 내가 이제 과거의 청사는 바이든 거라고 하고 이제 네. 신규를 이제 올리는 건 내가 감세로 올린 거야 이러면서 이제 중간선거 이기려고 한 건데 지금 이제 꼬인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 꼬인 걸 트럼프는 어쨌든 풀어야 되잖아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금 이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모든 나라가 다 이제 자기에게 복종을 하고 다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유럽이 약간 이제 오는 듯 하긴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는 확실하게 쟤는 나랑 싸우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맞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게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20bp 이상 10년짜리가 빠졌다가 어저께는 다시 20bp 이상이 확 올랐는데 이렇게 이제 금리 시장까지 움직임이 커지면 실제 돈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다시 주식으로 리스크 에셋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뭔가의 로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감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나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풀어줄게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원하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그냥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관세, 관세. 네, 관세를 초점 맞출 것 같은데 저는 감세가 더 예, 감세가 더 핵심이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정말 역대급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관세를 생각을 하면 이게 미국 기업들을 못 살게 굴어서 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되게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부에, 그러니까 다시 민간에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줘야 하는 부분이 저는 그게 감세인 감세라고 거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카드마저 없으면 지금은 사실 이 상호 관세 테립을 가지고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정말 큰 꿈을 안고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어 이런 생각이시라면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감세를 제외하면 특별한 카드는 없어 보인다. 감세가 제일 커 보인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금리나 최근 금요일서부터 금도 갑자기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헤지 펀드들 청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상관관계 높아지면 이제 청산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오히려 커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나 이런 쪽보다 오히려 조금 포커스 맞췄던 거 저는 좋은 시그널로 봤거든요. 아,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일단 어찌됐든 상호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걱정됐던 거는 리세션 리스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결국 채권의 흐름을 보면 결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폭을 되돌린 게 채권 금리고 그다음에 네. 달러 지수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주식은 아직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 채권의 흐름을 보면 채권 금리가 아주 강력하게 내려가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어저께 금리가 반등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10년물이 훨씬 더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올라가죠. 네. 그 얘기는 금리 스프레드가 일드 커브가 파지티브하게 바뀌는 예, 거죠. 스팁한 네, 걸 스티프로 가는 거죠.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인 거죠. 리세션인데 이런다고? 리세션인데 채권에서 이럴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약간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리세션 리스크를 의외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프라이싱하지 않고 있구나. 네. 근데 이제 3개월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미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3개월 10년짜리는 역전이 된 네, 건데 그러면서 그거- 이제 3개월 10년짜리가 역전해서 돌아갈 때 맨날 침체더라.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날 금리 인하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3개월 10년 스프레드를 가지고 침체냐 아니냐는 너무 후행적인 거예요. 아, 그쵸. 저는 그래서 그냥 투텐의 스프레드가 유지됐냐 네. 이제 이게 더 오히려 의미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딱 생각해서 아니 리세션이래매 채권에서 이럴 일이야? 이런 생각이 그쵸.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포지티브하게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다 모든 게 이야기하는 거는 주식이 그래도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주식은 제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이걸 말씀드리기 전 정말 앞서 이제 V자형 드라마틱한 반전의 한 표인데요. 네. 근데 지금 앞서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아직까지 현재의 리스크는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리스크는 아니다, 쇼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증시가 한 번 더 무너지면 그러면 감당 안 되는 리스크로 바뀔 것 같아요. 아. 리세션 자체가 왜냐하면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미국 가계의 주식 투자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IT 버블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식 시장이 완벽하게 붕괴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가계 재정에 그냥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연쇄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IT 버블 때도 결국은 주식시장 무너지면서 미니 리세션이 왔었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도 이제 최소한 여기서 미니 리세션은 리세션 폭이 작아서 미니 리세션이 아니라 기간이 짧아서. 근데 그 위험도 고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금리나
환율이나 이쪽에서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주식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저는 오늘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는데요. 2022년에 영국에서 그 뭐냐면 감세 정책 한번 잘못했다가 금리 팡 떠가지고 난리 났죠. 그 주식 무너지고 파운드가 떠서 영국 총리 44일 만에 잘렸거든요. 네. 물론 지금 미국이 대통령제라서 네. 그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뭔가 좀 주식시장의 급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고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은 조금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된다면 예, 예. 저는 정말 리스크가 이제 그다음부터 커진다. 계산 안 되는 리스크로 갈 수 있다. 근데 보통 이제 생각할 때는 지금 정도 조금 사기 시작해서 더 빠질 때마다 사자 이 정도면 됐으니까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월스트 케이스로 가서 개인들이 다 무너지고 이랬을 때는 결국은 트럼프건 파월이건 뭔가 해결을 하겠지. 네. 이거를 뭐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돈을 그럼 또 찍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이먼은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결국 너네들은 돈 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금리 뭐 이제 인상 얘기까지 어젠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 와중에 금리 인상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예, 저는 그 이제 다들 여기서 이제 페드 풋, 네, 네. 트럼프 풋 예, 뭐 이런 예. 걸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돈 풀어서 될 일인가? 아 지금 이게 관세잖아요. 예. 관세를 그만둬야지. 돈 풀어서 될 일일까? 차라리 이게 그러면 관세를 네. 하는 이유가 돈을 안 풀고 좀 어떻게 남의 돈으로 해보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관세로 뭔가 세수를 채우겠다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고 드러난 거. 이제 보통 이게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가 기업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고 그래 글로 성공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을 했고 중국도 경제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만 돈만 준 거고 적자라고 우기는데 자기는 이제 솔직히 공해도 다 수출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는 종이만 주고 물건 갖다 다 쓰고 이러니까 당연히 적자인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당연한데 이걸 당연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소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걸 이제 이렇게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 한 것 같은 걸 자기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인플레를 실제로는 피할 방법은 솔직히 없잖아요. 공장을 지어야 되고 돈을 풀어야 되고. 인플레는 사실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데 그 수준이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떤 수준과 어떤 정도로만 정해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의 충격의 정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그거를 측정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앞서 이제 연준이 돈을 풀어도 저는 네. 이 국면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진정한 풋은 감세다. 감세. 감세다. 네, 왜냐하면 결국 저는 어떤 해석이었냐면 이런 상호 관세를 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분담을 더 하라고 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감세를 해서 감세를 통해서 재정이 나빠지는 네.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 결자 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가 네, 근데 그러면 결자 해지인데 창피하니까 내가 관세는 안 할게 이건 못할 못하죠. 거고, 예, 못하죠. 그거는 안 될 거고 네.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텐데 그 카드가 뭘까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감세밖에 없는 것 같다. 달러 가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트럼프가 왜 관세 말고도 그 비관세 장벽으로 환율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과거 닉슨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은 뭔가 상대 교역국의 그 통화 가치 떨어뜨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달러가 약달러를 좋아하잖아요. 내려가기를 예. 원하죠. 근데 지금까지 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왔던 이유가 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궁극적인 미국의 경쟁력이 우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AI를 중심으로 네, 해서 맞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경쟁력의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강세였는데 이거를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달러 지수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도 벌써 보면 위안화 위로 보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관세로 얻어맞는 만큼 난 위안화를 절하시켜서 이거를 이렇게 옵셋시킬 거야. 예, 예. 이 의도란 말이죠. 근데 그렇죠. 잘 될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립국이 있고 자기한테 별로 상관없는 나라가 있고 적대국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은 친구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도 친한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깡패가 길거리에서 돈을 뜯을 때 제일 하기 좋은 방법이 모르는 사람 돈 뜯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너 돈 좀 있니? 이러고 돈 뜯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화는 결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뭐 이쪽으로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예니 또 강세인 것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중국은 오늘도 환율 시장 딱 봤는데 위안화만 이렇게 위로가 맞아요. 있어요. 네. 거의 이제 찍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고. 네, 네, 의도를 네. 반영할 수 근데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 그러면 관세? 그러면 나도 상호 관세 그리고 나는 환율까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실제 그렇게 한다고 상식적으로 했으니까.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